네, 지금은 오전 12시 22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최첨단 장비가 없어서 그렇고요. 근데 야외에서 오늘은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막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얼른 딱 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상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춥네요. 지금 열기가 좀 있는 상태니까 이 열기 그대로 공부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드디어 방사성 탄소 연대 보정 방법으로 들어갈 건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 주황색 파트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표본에 대해 보정한 연대를 제공할 것이지만 무슨 말이지? 다시 측정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표본에 대해 보정한 연대를 제공할 것이지만 고고학자가 보정 복선을 이용해 원 방사성 탄소 연대를 스스로 보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아래 표의 나이테 보정 곡선은 방사성 탄소 연대 BP와 나이테 표본에 의한 실제 역 연대 보정 연대 사이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 자, 갑시다. 곡선 속의 이른바 구불거림 wriggle들은 연대 보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곡선의 단면선들이 때로 너무 납작한 탓에 방사성 탄소 연대로 동일한 나이를 가진 두 표본이 역연대에서는 실제 400년이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뭔 소리야? 너무 어렵잖아. 구불거림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서 곡선의 단면선이 때로 너무 납작한 탓에 동일한 나이를 가진 두 표본이 실제로는 400년 떨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추산한 나이가 같다고 생각한 두 표본이요, 실제로는 400년 차이나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특히 역연대로 BC 800년에서 400년 사이의 기간에서 크게 영향을 준다. 2200불마 100bp로 연대 측정된 방사성 탄소 표본의 적정한 보정 연대 범위를 찾아내기 위해 이 곡선을 이용할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 축의 해당 연대들로부터 보정 곡선까지 두 개의 수평선 A1, A2를 그어 만나는 교차점들로부터 역연대 축의 두 선 B1, B2를 내리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데? 미치겠네. 아이, 정말로. 2200 뿔마 100bp로 연대 측정된 방사성 탄소 표본의 적정 연대 범위를 찾아내기 위해 이 곡선을 이용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 두 개의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차점 들로부터 축에 내리는 것이다. 힘들어요. 잠시만. 수평선 A1, A2를 그어. A1, A2를 그어서 만나는 점에서 내려. 이렇게 쉬운 말을 한국말로 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보정 연대는 두 수직선 안의 범위를 가진 것으로 매어지게 된다. 요 사이구나. 이 경우 그 표본의 연대가 395 칼? BC경에서 1100 칼? 칼이라는 게 맞냐? BC경 사이에 들 확률은 대략 67%이다. 왜죠? 여기서 여기에 들 확률은 잠시만. 그러면 395 어딨어? 395에서 110 사이에 들 확률이 67%. 표준 편차를 2배로 하면 이 경우 2200bp 양쪽으로 200년씩 하면 표본의 연대가 405 칼 BC경과 5칼 AD경 사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결과가 나온다. 추워라. 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네요. 아무튼 2200bp 2200과 2200bp와 2200bp와 하면 양쪽으로 200년씩 하면은
405랑 1200에서 2000 하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 방법은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간직되어 있는 확률 정보의 복잡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충분할 정도로 정확한 연대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문 통계 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 보정 연대 폭이 405칼 BC와 5칼 AD라는 것이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고고학적 용도에는 쓸모가 없다. 그럴 줄 알았어. 다행히도 이 연대 폭을 좁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고정밀도 연대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 연대이다. 고정밀도 연대는 지금까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소들에서만 낼 수 있는데 이들은 현실적 오차가 뿔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오차가 뿔마 20년으로 표시되는 연대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표본은 보정을 하면 95% 확률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1세기 이하 폭으로 연대가 측정된다. 꽤 정확하네요. 이런 고정밀도 연대가 아니면 동일 표본에 대해 복수 연대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죠. 한층 작은 표준 편차를 가진 평균 연대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정 프로그램과 곡선은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지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할 수가 있다. 일반인들도 그럼 이 프로그램에 액세스가 가능한가? 여기 웹사이트 그게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좀 할 과제들이 많은데 일단 시간이 된다면 이 웹사이트를 꼭 들어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줄치고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큰일 났네. 내 볼펜이 하나 더 들고 왔는데 여기 있구나. 다행히 이거를 만약에 잔디에 떨어뜨리면 찾기가 힘들 텐데 다행히 가방에 있었네요. 어쨌든 이 웹사이트 동그라미 해두고 방사성 탄소 연대 보정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 사실 이 그림 하나만 있어도 이 글 하나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림 하나만 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1번. 보정 연대 폭이 보정을 해도 너무 넓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넓어의 세모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useless, 쓸모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이 연대폭을 좁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대요. 연대폭을 좁히는 방법이 있는데 1번 어떻게 하냐? 고정밀도 연대. 어떻게 어디 갔어? 고정밀도 연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복수 연대래요. 상당히 나 같은 추위를 많이 타는 녀석에게 오늘 날씨는 왜냐하면 집에서 봤을 땐 되게 따뜻해 보였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나에게는 아직 무리야. 아무튼 몇 시지? 더 하자. 춥지만 더 읽고 싶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표본의 오염과 해석.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는 측정과 관련된 피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오차를 가지지만 측정 연구소의 부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고학자의 서투른 표본 채집과 부정확한 해석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연구소 측에서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연구소에서 암만 잘해도 고고학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표본의 오염이라던가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오차가 또 벌어질 수 있겠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볼게요. 발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주요 오류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1번 표본 채집 이전의 오염. 자, 볼까요? 땅속에서 표본이 오염되는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수 유적의 지하수는 유기물질을 용해시켜버릴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퇴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본 중에 든 14C 방사성 탄소의 양에 변동을 낳을 수 있다. 치명적인데 이런 문제는 실험실에서 근데 다행히 대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표본 채집 도중 또는 채집 후에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지 봅시다. 어떤 현대 유기 물질이라도 표본에 닿으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무 뿌리와 모래 같은 것을 항상 피할 수는 없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런 오염 원인은 실험실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실험실에서 제거할 수 있대요. 그렇겠지. 나무 뿌리나 모래는 실험실에서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3번 폐기의 정황. 여기서 정황은 컨텍스트, 우리 고고학적인 용어입니다. 폐기. 자, 가봅시다. 폐기의 정황.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오류의 대부분은 발굴자가 당면 정황의 형성작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볼까요? 유기물질이 어떻게 그 위치에 있게 되었으며 유적의 견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언제 그것이 묻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발굴의 정황. 정황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요. 3가지 요소가 있었죠. 복습 한번 할게요. 발굴의 정황. 근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 있다. 정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오케이. 정황에는 기질, 출토 위치, 다른 발견물들과의 공반 관계를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기질은 뭐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뭐 자갈, 모래, 진흙 같은 어떤 종류의 퇴적물, 그러니까 유적을 발굴을 했어. 그러면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게 되게 뭐 자갈 속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기질, 매트릭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provenance, 출토 위치, 어디서 발굴을 해냈는데, 기질 안에서 수평 및 수직적 위치, 그게 출토 위치고요. 그 다음에 association, 공반관계. 그러면은 이 내가 발굴했는 유적이랑 다른 발견물들이랑 공반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요거 3가지가 정황입니다. 그래서 정황이 중요해요. 해석을 하는데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 다음 4번째, 정황의 연대. 예컨대 눈이 안 보여서 책을 조금 이렇게 들어야겠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더럽게 제가 막 포스트잇을 붙여놔가지고 얘를 좀 뗄게요. 이게 제가 에세이 적을 때 여기 페이지를 되게 잘 활용을 했어가지고 막 이런 메모지가 있는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 흔적들이니까. 그러면서 자, 4번째는 정황의 연대. 예컨대 목탄의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치가 곧바로 죄송합니다.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근데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예컨대 목탄의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치가 곧바로 그것이 묻힌 연대 추산치가 될 것이라 가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그러나 만약 그 목탄이요, 당시 수백 년 된 지붕 목재가 불탄 것이라면 우리는 그 파괴 정황이 아니라 어떤 초기 건축 정황을 연대 측정하는 셈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 수명이 짧은 표본들이 흔히 선호가 되는데, 이를테면 묻힐 당시 오래됐을 가능성이 적은 잔가지나 탄화된 곡물 낫알 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에세이를 쓴다고 더 많이 그 논문을 읽고 알아본 바에 의하니까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를 할 때 유기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기물질 중에서도 철콜, 목탄이 제일 흔하게 사용이 되고요. 제일 좋아요. 표본을 채집할 때. 근데 주의할 점은 목탄은 사용 수명이 짧지가 않은 표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연대를 추산을 했지만 그 목탄이 당시에 이미 수백 년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 수명이 짧은 표본들이 선호가 되기도 하는데, 그 예시가 잔가지가 영어로 뭐였더라?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W로 시작했던 것 같기도. 탄화된 곡물 나달. 이거 the cereal grain 탄화가 뭐였죠? 아무튼 근데 이 잔가지나 탄화된 곡물 나달도 그러면은 완전히 뭐 완벽한 표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잔가지는 it has low carbon content, C가 너무 적어. 방사성 탄소의 양이 애초에 너무 적기 때문에 표본으로 또
조금 부적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화된 곡물 나달 또한 complex pre-treatment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제2 외국어인데. 아무튼 pre-treatment가 너무 컴플렉스해서 곡물 나달도 막 엄청 좋은 표본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든 완벽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뿔마가 있더라고요. 암튼 표본 채집의 기본 방침으로는 연대 측정치 하나는 연대치가 아니다. 하나만 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완벽한 건 없다고요. 어쨌든 연대 측정치 하나는 연대치가 아니다는 현명한 금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게 표본 채집의 기본 방침이래요. 즉, 자, 밑줄 여러 표본들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측정 전략은 측정 연대들이 내재적으로 상대 순서를 지닌 경우를 지향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예컨대 뒤쪽에 보듯이 미국 네바다주 모니터 강유역 게이트 클리프 암벽 및 은거지처럼 성층 상태가 양호한 유적에서의 연속 층서를 측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만약 표본들이 이렇게 맨 아래층 것은 가장 이르고 그 다음 층 것은 그 다음 이른 식의 상대 계기 순서로 배열될 수 있다면 연구소 측정치의 일관성과 야외 채집 표본의 질에 대한 내재적 점검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계기 순서에서 나온 연대 중 일부가 예상보다 오래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아주 온당하다. 왜냐? 자료 중 일부는 묻힐 당시 이미 오래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목탄처럼. 그러나 만약 예상보다 어리게 나오면 그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오염이 표본에 영향을 줬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했던지 그도저도 아니면 층서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대 측정을 했어. 근데 나온 연대가 예상보다 더 오래됐네?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라는 거야. 그거는 온당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이미 오래됐고 그 오래된 물건이 묻혔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더 어리게 나왔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암튼 지금까지 그러면 17분이구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영향, 언제? 라는 고고하게 질문에 답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이 뭐야? 유기체 관련 자료가 있기만 하면 어디서나 기후가 어떻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방법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통함과 마찬가지로 남미나 폴리네시아에서도 잘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5만 년 전까지 소급하는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400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확해서 큰 도움이 못 된다. 아하, 너무 오래된 거는 오히려 정확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최근 400년에 대해서는 부정확하대요. 뭐 이런 게 다 있을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이전에는 자기 시간 잣대를 갖지 못한 세계의 여러 문화들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편년 체계를 수립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케이.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 보정은 이런 성과를 떨어뜨리기보다는 드높여 준 바가 있다. 오케이. AMS 기법에 의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고 있는 참이다. 필요한 것이라곤 아주 미량의 표본들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귀중한 물품이나 미술품도 연대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88년 실시한 토리노 수의에 대한 AMS 연대 측정은 그 연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한 남자의 신체 영상을 담은 천 조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실체 신체 흔적이라고 진정으로 믿었으나 투손 옥스포드 취리히의 연구소들이 모두 서기 14세기로 연대를 측정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시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다만 이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기는 하다. 이제 추워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얼른 들어가야겠어. 자, 왼쪽에 이 그림 볼게요.
데이비드 허스트 토머스가 작성한 네바다주 게이트 플리프 운거지의 전체 층위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서 얻은 연대들이 연속 층위들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오케이. 방사성 탄소가 절대 연대 측정법이잖아요. 그렇게 절대 연대 측정으로 얻은 추산한 연대랑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내재적으로 상대적 계기 순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층위도를 보여줄 때, 이렇게 층위가 계기 순서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과 상대적인 이 계기 순서를 비교해가지고 이거 맞네 나 추산을 잘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케이. 근데 새로 알게 된 게 있네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저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400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확해서 큰 도움이 못 된다라는 걸 이번에 또 새로 알아가네요. 표본 채집의 오염과 해석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정 방법 알아냈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분명히 내가 방에 있었을 때는 햇빛이 있었는데